연해주의 지신허 마을이에요. 지신허 마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인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지신허부터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녹둔도라고 써 있는 요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장군하고 연결돼요. 이순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하고 싸웠던 백의정군했던 그곳입니다. 저기를 지나면 포시에트가 나오고 위에 연추가 나오고 지신허가 나오죠. 여기요. 여기. 연추는 최재형 요즘 많이 아시죠? 최재형의 공보지.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을 출판한 곳이에요. 그 바로 옆이 지신허 마을이에요. 포시에트는 최재형이 나중에 가출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그 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슬리스크. 안중근이 기차를 원래 안중근은 포시에트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우슬리스크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 위쪽으로 있지만, 그래서 안중근이 우슬리스크에서 기차를 바깥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올려요. 그 건물을 피하려고. 우덕선하고. 그런 이제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우슬리스크에 보면 쌍성자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성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 있었대요. 그래서 쌍성자라고 불렸는데 저기가 발의 성토입니다.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지놀리 노예 여기는 1937년에 강제이주 열차가 처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 이 도로는요, 라지놀리 노예부터 이렇게 연추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이 러시아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극동함대가 있잖아요. 해군 기지가. 근데 원래 해군 기지는 저 위쪽에 있었어요. 니앙이라는 곳에. 근데 거기가 겨울만 되면 그 얼어버려서 이제 군함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청나라에서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거든요. 해군 기지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군인들 먹여 살려야 될 거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도로를 만든 게 누구냐면 러시아 군대가 군사용으로 처음에 만들었지만 최재형이 여기 도로 건설에 참여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최재형은 11살에 가출을 해요. 지신화에서. 그래서 포시에트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선장 이제 부부한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왕복을 하면서 몇 년간 선원 생활을 해요. 그 거리가 지구 두 바퀴, 그러니까 세계 일주 두 번을 한 거리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이제 러시아 말도 유창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와서 상사의 직원으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일단 러시아 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통역으로 처음에 조금씩 일을 했는데 당시 통역관들의 악행이 뭐가 있었냐면 좋은 사람들 러시아 말 모르니까 어떤 서기의 도장을 찍으려면 그러니까 통역관한테 가서 이거를 뭐 이렇게 공증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아니 수수료 50% 내요. 한 달 월급 50% 내요. 통역관한테 뭐 이런 식의 이제 홍보가 심했던 거죠. 근데 최재형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점점점 인덕을 쌓게 되죠. 그러다 러시아 저 도로공사에 통역관으로 참여하면서 한 구역을 맡게 됩니다, 최재형이. 그래서 그 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해군기지 거기다 식료품 납품권을 따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음식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이제 동포들한테 당신은 뭘 키우시오? 어떤 작물을 키우시오? 닭도 키우시오. 그다음에 이 계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포들하고 같이 잘 먹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최재형이. 그러면서 최재형이 어떻게 되냐면 도헌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도헌이 뭐냐면 우리랑 행정구역이 딱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장 또는 군수 정도, 네. 그 두 개가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그 정도 사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헌이 돼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나중에 그 도헌이 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귀화를 해요. 그 전에. 러시아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죠. 최재형이.
되게 머리가 좋았어요. 본인이 이제 선원생을 하면서 익혔던 거. 이 위도상 저 유럽에서 어떤 작물이 잘 된다는 걸 알고 그걸 가져다가 여기서 심고 해봐요. 그게 잘 돼요. 근데 그 왜 유럽에서 갖고 왔냐면 그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작물을. 그래서 최정은 엄청난 거부에 오르게 됩니다. 일단 최정 얘기 여기까지 해놨게요. 여기가 연추예요, 연추. 클라스키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추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에요. 여기가 지신어로 가는 길입니다. 지신어 가는 길인데 표지판 뭐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골목 이렇게 저쪽 들어가는 새길이 있는데 그럼 가봐야 돼요. 그냥 몇 군데 찍어놓고 그러다 이제 이런 데를 만났는데 여기 이제 보초가 있어요. 보초가 딱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지신어 마을 그 나고 저 비석이 있다고 해서 왔다 했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 저희 아니 못 들어가기가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땅 주인이냐고 했더니 땅 주인은 아니래요. 그럼 주인한테 전화해봐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야 돈 좀 바꾸죠 보내줘. 그래서 돈만 원 내고 들어갔던 게 기억이 있어요. 아니 돈 주고 들어보내주면 다행이죠. 못 들어오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 나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딱 이런 지신어 마을 예터라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기 연해주에. 이 비석 누가 세운 줄 아세요? 서태지. 어떻게 알았어요? 갔다 왔어요. 서태지가 왜 세운 줄 아세요? 발에. 예? 옛날 공연 한번 했었잖아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라고 한정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발해를 꿈꾸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세운 건 아니고요. 노래 만들었다고 세우는 이상하잖아요. 서태지의 외가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이성구라는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서태지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예. 초창기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었어요. 이성구라는. 근데 첫 번째 부인 이지아입니다. 7일까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생각해요. 하여튼 서태지가 2004년도 블라디보스토크 공연 뒤에 자기도 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음악인이 이런 비석을 세우는 거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바라보면 이제 지신호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백길사의 참진이라고 적었는데 사진이죠, 사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진. 백길사의 참진이에요. 한자로 아닌 사진이에요. 저 단어가 우리 역사에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사진. 사진.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고정 사진 있잖아요. 고종. 네, 고종이 사진 찍었죠. 네.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이 찍었죠. 고종 사진. 저 사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고려시대예요. 문헌. 그리고 조선시대 좀 더 많이 쓰여요. 잘 생각해보세요. 백길사의 참진이에요. 뭘 참되게 베껴요? 사진은 어진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네. 그게 이제 일본 통일하고 이제 사진기가 들어오고 처음에 뭘 많이 찍었어요? 사람들 초상을 많이 찍었죠. 그러면서 초상의 의미로 사진이란 말이 붙여요. 원래 사진은 영어로 뭐죠? 포토그래피죠. 그거는 빗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뜻이 안 맞아요. 우리 뜻하고 영어 뜻하고. 그래서 사진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책에다 시 한 수 쓰면서 나 그들의 후손인가 뭐 그런 의미로 시를 한 수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갔던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초창기 이민 갔던 사람들은 이제 땅도 줘요. 땅도 주고 국적도 주고요. 근데 땅을 얼마나 주냐면요. 한 가구당 5만 평씩 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준 것 같잖아요. 근데 5만 평이 다 불모지예요. 개간하라고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저 당시에 연해주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 모스크바를 그쪽에 살고 있는 이제 러시아 본토 사람들은 야
거기 동쪽에 다 죽는데 병 걸려서 이제 이런 죽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민자가 안 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걸 개발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꾸 넘어오는 조선인들을 통해 갖고 개발을 하려고 저렇게 국적을 줍니다. 근데 저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성당에 가서 러시아 정교에 가서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 붙어요. 근데 저도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누가 세례명 잊어먹어요? 세례 받으면 누가 세례명을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죠? 근데 저 당시에 조선인들은 세례 받고 교회 나오면서 바로 잊어먹었대요 세례명. 그러니까 이게 요식행위였던 거지 저기.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은 이제 1884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 그래서 뭐 2년 귀국, 체류했다가 뭐 귀국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자격을 주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은 원어, 그래서 비귀하자는 여우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의 문제가 돼요. 1905년에 이제 극동 지역, 러시아 극동 지역의 총독들이 기간별로 계속 바뀌는데 초창기는 대부분 유화책을 써요. 그걸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1905년에 부임한 이 운테르 베르게르라는 사람은 황화론이라는 거에 이렇게 막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동양 사람들이 서양을 먹을 거다 언젠가는 침략할 거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저 독일 황제 비에르 미제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뭐냐면 러시아 쪽에다 자꾸 저걸 주입시켜야지 얘네가 극동에 힘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려고 처음 만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이론 때문에, 황혼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운테르 베르게르가 온 다음부터는 조선 사람들이 탄압받게 됩니다. 그 땅도 안 주고요, 쪽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자리 이런 것도 막 뺏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내 땅이 없다는 거는 참 서글픈 거예요, 그죠? 네. 나 러시아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게요.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나를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계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은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시작이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보셨죠? 네. 보셨죠? 네. 고개 안 끄덕거리신 분들 좀 봐주세요. 좀 재밌어요. 네. 이번에 하얼빈 개봉거 보셨어요? 첫 장면 뭐예요? 안중근이 막 추운 그 얼어붙은 강 호수 위를 막 걷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팩트가? 전 거기서부터 너무 짜증나가지고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거 한여름이에요. 사실은 한여름이라고요. 7월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무슨 강가 위에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부터 너무 짜증났어요. 씨, 왜 이렇게 만들었지? 여름 가지고는 안 되나? 팩트대로 완전 이거 왜곡시킨 거거든요. 계절을. 그러니까 영상미 때문에 그렇겠죠? 영화니까. 방금 전에 나온 단지동맹 할 때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은 칼을 썼을까요? 저 영화에서처럼? 뭘 썼을까요? 작두요? 아니 또요. 작두. 가위. 아니 가위만 하면 이거 한 번에 안 잘려 더 아플 텐데. 네, 가위, 작두. 아니 그 당시에 레이저 지금 쓸 때가 아니잖아요. 예? 낫이요? 낫으로 이렇게. 네. 도끼인데 이렇게는 나무 자르는 도끼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까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치는 거. 그걸로 통나무 위에다 대고 자른 거예요.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칼 쓴 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눈 덮인 자작나무 숲에서 했을까요? 아니 뻥 뚫린 공간에 야 동지들 뭐해봐 우리 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단지하자 해서 뭐 문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렇게 여러 사람이 단지에서 네, 여러 사람이 했어요. 12명. 네. 같이 했습니다. 그 단지 동맹이 나가잖아요. 네. 기록에는 문헌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 연추 있죠. 아랫마을 하연추에 김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이 나와요. 또는 최재형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서 한 거지 무슨 자작나무 무슨 눈밭에서 칼대고 좀 잘라요. 그거는 너무 팩트랑 다른 얘기다. 저거는 연애 좀 가시는 분들이니까 알고 가셔야죠. 네. 근데 저 눈 덮인 자작나무 숲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말에서 3월 초 수능형이거든요. 초 2월 말에서 3월 초. 그러니까 우리 쪽 기록하고 일본 쪽 기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본 기록은 3월 초라고 나오고 우리는 2월 말이라고.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이다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에 가면 클라스키가 가면 요 단지 동맹비가 있죠. 요거는 그 동지들이 흘린 피방울을 상징하고 요거는 15개 뭐죠?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15개 제목을 이제 읽잖아요. 그거예요. 15개 제목 중에 하나만 외우고 가자고요. 첫 번째. 안중근을 법정에 서서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냐? 15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고 외친 거. 정답.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네. 그리고 무슨 뭐 금강을 뭘 탈취한 죄, 무슨 저 고정을 폐기한 죄, 뭐쫙 하고 읽습니다. 15개. 아니 저 어머니 저 휴대폰 번호도 못 내는 판에 지금 그 15개가 쫙 해갖고 일본 유연하게 읊었을 안중근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인근에 가면 발해 성터도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발해 성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가보면 왠지 남 같지 않은 그런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가봐야 알죠. 네. 안 가보면 그 느낌을 느끼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단지 동맹비가 있고 저는 단지 동맹비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찍었어요. 사진 찍을 때 전신을 다 찍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 찍어도 예쁘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더 힘이 있더라고요. 딱 하는 느낌. 자, 그래서 안중근이 이렇게 가죠. 1908년 최재형이 돈을 내고 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범진 공사가 아들 이휘정을 시켜서 돈을 주고 가서 돈 보태라고 하죠. 그래서 1908년 뭘 만듭니까? 동의회를 조직하죠. 동의회. 이게 안중근이 이 동의회 의병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간 거잖아요. 그 동의회. 최재형이 돈을 내고 이범진 공사가 돈 내고 등등등등등. 네. 내서 무영장, 동의회 의병장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 첫 번째 전투 중에서 자영장이었던 어민석하고 갈등이 이제 생겨요. 그 영웅인가? 영웅에서도 그랬죠. 그 포로 풀어주는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잖아요. 안중근이 포로를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운 사람이 어민섭이에요. 실제로 어민섭. 근데 이 사람이 최재형의 처조카예요. 그러면 이 어민섭도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중근이 포로 이제 풀어준 다음에 이제 싸우고 나서 이탈해 버려요. 그리고 돌아와 버려요. 연주로 다시. 그리고 어민섭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블라디보스톡의 일본 영사관을 두 번을 찾아갑니다. 최재형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첩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박을 좋아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죠. 일본 영사관으로 가봐요. 왜? 나 밀정 좀 시켜줘. 그게 1908년입니다. 최재형이 밀정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게 1920년이에요. 최재형이 문제예요. 어민석 문제예요. 어민섭. 네, 어민석. 최재형이 찾아갔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민섭이 찾아갔다. 죄송합니다. 어민섭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12년 있다가 15만 원 탈취 사건. 탈취 이거 아시죠 다? 그 사건 때문에 어민섭이 밀정계에 탈로가 나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밀정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이거를 밝혀낸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동안 어민섭이 밀정이었던 게 우리 몰랐던 거죠. 예. 대단해요. 어민섭 진짜. 자, 그래서 포시에트에 가면 이렇게 지역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조상들이 썼던 연자만화 부석 같은 것도 놓여 있고요. 예. 가서 보시면 좀 짠해요. 예. 그 이런 게 아직 산속에 막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다 못 찾은 거죠. 그래서 포시에트에서 배를 타고 안중근 이제 하얼빈으로 가죠. 그래서 저도 하얼빈에 가봤어요. 10월 26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10월 26일. 안중근이 안중근 의거일이요. 네, 16 말고 의거일. 의거일에 맞춰 찍은 사진이에요. 7플랫폼. 들어가면 여기에 삼각형 묘양이 있고 여기에 사각형 묘양이 있죠. 안중근과 이또의 거리가 7m 남짓인데 일본 플랫폼 저거 들어가서 찍고 싶죠 다들 한국 사람이면. 근데 못 들어가요. 우리랑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표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표를 샀어요. 일본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가장 싼 표를, 가장 빠른 싼 표를. 찍고 막 이제 사람들 기차 타는데 저거 한 10분 찍었을까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영무원한테 질질 끌려나왔죠. 그렇게 해서 안중근 의료일날 그 사진 찍었는데 안중근을 몇 발의 총알 쐈죠? 6발. 7발. 아, 6발. 7발. 8발을 넣고 있었죠 총에. M1900 슬라이드식 최초의 권총이었던 M1900에 약실에 한 발, 탄창에 7발. 그리고 7발을 쏩니다. 그 이또한테 몇 발이? 3발을 맞췄죠. 4발을 발사. 한 발은 외투로 죽고 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3발. 그러니까 4, 7발. 옆에 사람 왜 쐈어요? 혹시 몰라서. 그렇죠. 이또의 얼굴 몰랐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사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덤덤탐이라고 그러죠. 덤덤탐 아세요? 그 총알 그 거기다가 홈 파가지고 십자가 모양 있는 거. 그거 덤덤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만드냐면 안에 들어가면서 팍 퍼져요 이게. 총알이 팍 퍼진다고. 더 핥히고 들어가겠죠. 그 치사율도 높았다고. 덤덤탐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국제법으로 금지돼. 너무 치사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안중근도 그래서 이걸 사용했는데 그 안중근 일부러 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무슨 천지교인이니까 십자가 됐다 뭐 그것도 있는데 그거 다 낭설이고요. 그냥 그 총알을 구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또한테 맞췄던 그 덤덤탐은 안 퍼졌어요 속에서 2번 해보니까. 네. 왜냐면 안중근이 쏜 총이 작아요. 그게 위력이 크지 않은 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 쏜 것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이또를 저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일까요? 7초요? 20초? 20초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7, 8, 3초. 9, 이만큼 걸렸다고요? 10초? 3초. 빵 하고 그냥 옆에서 다 달려들었을걸요? 보여드릴게요. KBS가 예전에 안중근이 쐈던 총 M1900을 미국 가서 구했어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시험을 해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발 쏘는데 1초 남짓 걸립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에게 1000대발을 쏘더니 잠시 멈춰버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토 저격에 걸린 시간은 5초 정도로 추정된다. 근데 5초. 네, 5초 정도. 5, 6초.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빨랐을 것 같아요. 3초에서 4초 정도. 왜냐면 3, 4초도 길어요. 빠바바바방. 한 3초, 4초면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정도 저는 봅니다. 그 정도. 5초도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군한테는 5초라고 할게요. 5초에 3개의 의거를 성공시키죠. 그리고 잡혀서 어디로 가죠? 이제 하얼빈 공원입니다. 여기. 청초당이라는 유목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안중근사 나중에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지금은 조림고 이 하얼빈 공원에 반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고향에 묻어달라. 그 유언을 했던 곳이에요. 마지막 의거를 다듬었던 곳. 요 앞에 건물 가면 안중근사랑 우덕선하고 유동화가 사진 찍었던 사진관 건물도 있어요. 네, 그 셋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순감으로 가죠. 안중근사. 여기 이제 법정에서 이제 법정 수색도 하고 여기입니다. 이제 사형날이에요. 사형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여순감옥에서 사형했던 사형수들은요, 저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요 동그란 통을 놔뒀어요. 이렇게 동그란 통. 그리고 저 위에서 똑 떨어뜨려요. 그럼 통 안에 이제 시체가 들어가면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목구멍 찔러보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대로 덮어갖고 이제 묻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그란 통에 들어간 시체의 형태들은 다양했겠죠.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구겨진 사람도 있고 그거 갖다 묻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 중국집에서 발굴하는 것도 있어요. 네, 실제로 가보면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안중근사 어떻게 됐을까요? 관을 자르대요. 손으로 봐. 그리고 이 여순감옥 지금 옆에 여기 옛 여순감옥 지면 스캔을 한대요. 타기 전에. 그러면 대략 형태들이 안 이렇게 보인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길쭉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안중근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제일 지금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여순감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근데 여기를 해보고 싶은데 안중근사 고향이 북한이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남북 관계가 좋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북한 사람은 한국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북한하고 먼저 협의해요. 그래서 한 20년 좀 안 됐을 거예요. 한 번 해봤어요. 위에 말고. 그때 남북 공동으로 했어요. 우리 단독으로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중근에서 위협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신안촌이라고 있는데 신안촌은 이제 한인들이 만든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만든 마을이죠. 블라디보스톡에 연해주에.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먼저 신안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개청리라는 게 있었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개청리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기병대 군사 기지를 만들어요. 기병대 그러니까 부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쫓죠 한인들을. 그러면서 이제 신안촌을 갔는데 지금 신안촌 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 딱 하나 있어요. 신안촌 뒤. 그리고 인근에 제가 이렇게 신안촌에서 고향 모습 찾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까치집밖에 없어요. 다 밀려버렸어요. 1937년 강제해지 이후에 여기는 완전 폐허처럼 변했고 러시아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뭐 한민학교니 뭐 천도교 종리원이 그다음에 신채호가 뭐 글 썼던 데니 뭐 건업회 건물이니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찾을 수 없고요. 터만 이렇게 기록에 돼 있어요. 그 독립기념 그러니까 독립문을 세워요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신안초에서 독립문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만 돼 그런데 있어요. 그 강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죄송한데 제가 폭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그 이야기가 계속 그 나이를 지금 이야기 이어가시는데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에 죽을 때그 안중근이도 바보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낭설입니다. 그런 거 기록 없습니다. 예, 낭설. 그런데 저기 그 역사가 그런 역사가 다 지금 날조되고 왜곡되고 싹을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날조되지 않고 내용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그런 오리지널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 검증을 해봤어요. 사료의 바탕에서 역사 그 학자들이 제 책 보면요 뒤에 논문들이 다 그 있습니다. 본인이 쓴 거잖아. 최소한도 저기 있지 죄송한데요. 여기 기스는 주인공이고 실제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검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아이 그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끝나고 나서. 아유 끝나고 나서 끝나. 아니, 폭탄이 아니라요. 저도 이거 근거 없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그 역사를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틀이야. 선생님 저도 역사 전공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 아니 저 그만 좀 하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아 너무 하신다 진짜. 아 지금 그러면 저 나가세요. 아이고. 본인이 나가시면 되죠. 다른 사람 들어가서 잘 쓰고 있는데. 질문했는데 왜 지금 나오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다 쓰셨다. 쉬었다 하시죠. 쉴 때 됐네. 아이고 다시 내가 지금 한 거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분이 원래 좀 가기로 선생님 연하 선생님 책 샀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저희가 잠시 뭐 공소력 때문에 일들이 안 밀려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 아직 마무리 못 져가지고 둘이서 그거 지금 하고 있다가 이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고 어쨌든 저분은 매주 신청까지 하셨기 때문에 강의를 오시는 건데 옛날에 못 가셨어요. 오기신데 못 갔나? 오기인데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 있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신청하신 분이 오셔서 들으세요 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약간 불안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제주에서 한참 있다 그러셔가지고 좀 괜찮으셨는데 옛날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 필요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희가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은 연애식 안 가시는 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업분이 필요해서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저 나중에 책 뒤에 제가 참고문헌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훑어보십시오 제가. 네, 참고문헌 다 있으니까요. 저도 뭐 제가 지어서 얘기하겠어요. 그냥 공부하죠. 아니 저 어디까지 했죠? 저 계획까지 하여튼 제가 원래 강연이 되게 재밌는 강연인데 하여튼 까치집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비슷한 게 고향의 풍경. 그래서 쟤도 내가 신기하고 나도 제가 신기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신안촌을 며칠 갔어요 제가. 다른 건 없을까 해서 일단 요거 있습니다. 서울 스타일하고 서울 거리 표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요 집주인이 진짜 오래된 게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존하고 새로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기 서울 스카이라고 옛날에 이름 붙었던 거리 이름이 저기 있습니다. 신안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책에 이런 이제 대목을 썼어요. 첫째 날은 남은 게 없어. 난 처음에 도리머리를 들었어. 셋째 날에 현실 앞에 오게 하는 이동희가 이제 저기서 이동희 선생님도 저기서 돌아가시는데 무덤도 지금 못 찾았고, 뭐 이상설 선생님도 저기서 하셨는데, 뭐 이상설 선생님 살던 가옥은 뭐 최근에 뭐 발굴이 됐더라고. 뭐 그런 이제 현장이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신안촌 뭐 기념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포석 조명이 펜으로 일제에 맞섰던 1938년도에 하바rov스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이주 전에 이제 지식인들 다 많이 숙청해요. 이제 그때 이제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 타슈켄트에 가면 그 조명이 뭐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 강제이주 당하죠. 그분들 얘기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자 블라디보스톡역 안중근도 스쳐 지나갔지만 또 누가 스쳐 지나갔죠? 뭐 그런 분도 있죠. 멀리 간 사람들. 블라디보스톡에서 헤이그 특사들 여기서
배란 나 오늘 왜 이러냐. 정신이 혼미하냐. 기차를 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루트가 이렇게 되는데 셋이 같이 가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양에 저 종로에 있는 이준 선생님 집에서 혼자 출발하죠. 그 부산 가가지고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전보를 쳐요. 이상서 선생님한테. 용정에 가면 서전서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상서 선생님은 서전서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보 받고 이상서 선생님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합류했다. 바로 출발하나요?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비가 없었어요. 대한제국 특사라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마을을 돌면서 모금도 합니다. 그 지체돼요. 출발이.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여비 모아서 어디로 가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죠. 여기로. 여기 가가지고 이휘종이 여기서 이범지 공사 만나가지고 이휘종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셋이. 그래서 헤이그에 도착한 날은 외우기 쉬워요. 6.25. 6월 25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헤이그 갔어요. 헤이그 갔죠. 이중 평화관광 있잖아요.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책 선물하면서 퀴즈. 네, 여기서 퀴즈. 네. 일단 사인 해줄게요. 이 특사들이 저 헤이그 드용 호텔이었어요. 저희가 드용 호텔 예전에. 저 호텔에 여장을 딱 풀고 공식적으로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저 사진 속에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 공식적으로. 네, 선생님. 정답. 제가 답은 사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아 그렇네.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매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왔노라. 아 지금 태극기 있구나. 네? 맞죠? 창문을 열어야 열죠. 네. 예전에는 여기다 걸었어요. 여기다. 자, 그래서 이 이중 기념관은 근데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자, 1번 국가보훈부, 2번 문화관광부, 3번 외교부, 4번 개인. 개인. 외교부가 외교부요? 개인입니다. 개인. 1990년대 초반에 이기양 선생님이 여기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헐고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급히 헤이그 시청 막 다니면서 편지 쓰고 이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인이 사요. 본인 돈으로. 그때 돈 1억 넘는 돈으로요. 10만 불 넘게 주고 사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전에 듣기로는 여기 윤석열 대통령 여기 갔었어요. 재임 중에. 기억 안 나세요? 여기 갔었다니까요. 기억 안 나세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니들이 좀 사가라 이제 나라에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이가 이제 80 넘으셨어요. 아니 못하죠. 그럼 국가본부에서 매입해가지고 이거 저기 이주평화관광 내고 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안 사겠다고 했대요. 예. 아니 국가 예산 있으면 뭐해요? 이런 거돈 써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2층 요 방이 이준 열사가 승복한 방이에요. 저 방이 딱 가면 이제 요런 이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준이라고 써 있는 최초의 무덤에 썼던 비석이에요. 그런데 이 비석이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에요. 더 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윗대가리가 잘리고 밑에가 잘린 거예요. 이게 1950년대 우리나라 선원들이 가서 참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기양 선생님이 저거 공동묘지 저거 있었던 저 공동묘지에 돌아다니다가 쫙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거 찾은 거예요. 윗대가 잘리고 밑에 잘라가지고 다른 걸로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무덤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그거라도 찾아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동안 안 돌본 거잖아요. 여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갔던 데잖아요. 빈네로프라고 기사이지. 여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 국회 의사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요 문을 못 들어간 거죠. 저희가 만국평화원이.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됐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이 정도면. 제가 다녀본 국외 동계문동 사설지 중에 이 정도면 진짜 잘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진짜 잘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조성하라고 누가 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열사 봉화하라고 해서 이순열사 봉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북한산 밑에 순국선열묘역에 있거든요. 이순열사. 그러면서 그때 여기 묘종들을 꾸며놓은 건데 예전에는 요 비석에 대통령 박정희라고 써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 이기양 선생님이 가보니까 누가 그 이름만 돌로 쪼아놨어요. 너무 싫었나 봐요. 그 이름이 누군가가. 그래서 저 돌만 비석만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걸로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도 다 한 번에 가져갔대요.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이기양 선생님이 여기 딱 이렇게 가보니까 매번 생화가 새 걸로 달아져 있더라고요. 내가 안 해놨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와서 챙길까? 이상해가지고 그 공동묘지 정문에 있는 꽃집에 가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이게 꽃 누가 하는지 알아?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꽃집 주인이 한 얘기가 어떤 한국 사람이 와서 1년치 꽃가루 주고 시중 좀 달아주고 이런 데 돈 좀 쓰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외국에 있는 공동묘지는 문 닫는 거? 시간 되면 저녁에 6시면 닫아요. 저는 사진 찍다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그거 모르고 이제 찍다가. 왜냐면 그때 빛이 제일 아름다워. 막 찍고 있는데 가보면 막 문 닫혀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담 넘고 막 많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야심한 밤에 여기를 시커먼 남자애 둘이 밤을 넘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그거 뭐 신고를 했나 봐, 경찰에.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 잡아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들,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 근데 일정이 없어가지고 꼭 참배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밤에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배하려고. 그래서 훈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이기양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네. 재밌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네, 이범진 공사 좀 해볼게요. 페이그 특사였던 이휘종의 아버지. 이범진 공사는 이제 초대 러시아 공사관으로 부임해서 잘 있다가 일제가 계속 압박을 해요. 러시아 공사관 폐쇄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폐쇄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밀치전을 내립니다. 너 거기 남아가지고 독립운동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라. 이런 취지로 이제 밀치를 내려서 이범진 공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공사관이 폐쇄된 다음부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경술국치 1910년 경술국치가 오죠. 그리고 이제 가을 뭐 겨울 됐어요. 이범진 공사가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재산도 다 정리했어요. 연해주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냈어요. 다 재산도 정리하고 장의사 찾아가서 내 관은 오동나무로 짜주고 문구는 연해주로 해줘. 나 동포들 인대 가서 붙이고 라고 유언을 하고 며칠 뒤에 집에서 자결합니다. 마지막 본인 목숨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을 한 거죠. 그 이범진 공사 집터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범진 공사가 처음 묻혔던 국방묘역이라는 곳이에요.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범진 공사 순국비. 그런데 이 순국비는 무덤이 아니에요. 1960년대 저 이범진 공사 무덤은요, 무연고자 묘지로 관련이 없으니까 무연고자 묘지로 분류돼가지고 밀려버려요.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우리 정부에서 2002년에 순국비만 세우는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진짜 여행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네, 박물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에르미타도 뭐 그 짜르가 뭐 있었던 뭐 궁궐도 있고 뭐 하잖아요. 도시도 예쁘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가요. 한국 사람 모르고 이런 게 있는 건지. 박수 쳐줍니다 진짜. 박수 쳐줍니다. 진짜 이런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가 시체 안치소 자리였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시체 안치소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독립기념관 자료예요. 자, 그리고 그거 보고 가서 제가 따라가서 찍은 거고 사진을. 네. 자, 그리고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분 이인섭 독립운동가 이인섭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인섭 선생님의 따님을 만났어요. 갔더니 이제 망명자의 숙이라고 이거 반병준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인섭 선생님 그 자료 가지고 그걸 읽고 싶어갖고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한글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료를 북한에 많이 줬고
편지도 여러 차례 썼는데 북한에서 딱 한 번 연락 왔대. 좋은 날 초대하고. 그리고 연락이 없어. 그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어디서 인정받게 됩니까? 북한에서도 인정 안 해. 지금 체제 선전한다고 신경 쓰지도 않아. 우리는 그동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하면 막 경기하고 막 그런 시대를 계속 살아왔는데 홍범도라고 유명한 건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에요. 유명해진 게. 서구는 일찍 됐지만 홍범도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게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전두환 때 그 봉오동 천산리 전투 얘기 나오는 저 사료에 홍범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적 있었대요. 요즘은 잘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가슴 아프죠? 모스크바에 가면 이렇게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강상진이라는 분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종 선생님이 이종 선생님은요, 저 시베리아 내전 때 저쪽 뭐 하바rov스크 뭐 그쪽 인근에서 죽었다고만 알려져 있고 아직 무덤이나 이런 건 찾은 게 없어요. 기록도 잘 없고 어디서 정확하게 죽었다. 1924년까지 필요하셨고요. 24년 이후에 그래서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 무덤 뭐 이런 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중국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한테 그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간간히. 그래서 이 강상진 선생님 후손은 이렇게 국적이 2개예요. 그러니까 저 모습 자체가 이제 디아스포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렇게 섞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김규면, 봉오동에 참전했던 그 임정에서 교통국장했던 백추가 호예요. 원래는 백추 김규면이에요. 근데 이분 묘지도 2002년에 발견돼요. 모스크바에서.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다시 연해주로 올게요. 헤이그 갔다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제 둘러본 겁니다. 여기 이제 우스리스크 가면 이제 발해성탄하고 유명하게 남아 있죠. 이런 모습이죠. 요 이제 솔빈강이거든요. 아니, 저 스위풍강이거든요. 스위풍강 어원은요. 이것도 학자들이 정확하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데 설입니다. 설. 요 발해성터에서 발해 멸망 전에 큰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전멸했대요. 발해 군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체 찾으려고 어머니나 뭐 아버지 뭐 자식들이 가서 이렇게 시체 부둥켜 안고 뭐 남편 시체 안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강 하면서 슬픈강이 됐다는 설이에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저는 사료를 찾아봤는데 그 뭐 박한 교수님 이런 분들도 책에도 그런 설이 있다 정도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해자도 지금 남아 있고요. 토기 파편도 이렇게 주변에 나오고 그런 모습이요. 가면 근데 저 스위풍강가 이게 있죠. 이상돌 선생님 유업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기서 우스리스크에서 병사하시니까 그때 47살이었나 같아요. 저 광복을 못 보는데 조상들 어떻게 보냐. 내 물품도 다 태우고 나도 화장해라. 해서 동포들이 화장해서 저 수입fun강 저 앞에다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 유어비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여름만 되면 저 수입fun강이 범람해서 저희가 진창이 돼요. 저쯤 어떻게 해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공부에서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풍경이에요. 아까 방금 봤던 발해성터가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 이상 선생님 유어비에서 이렇게 보면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스리스크에는 최재형 선생님 고택이 있죠. 1920년 4월 참변 때 저기서 잡혀요. 일본군한테. 그리고 며칠 있다, 3일 있다 소비에스카야 언덕 한켠에서 총살된 것으로 추정만 돼요. 거기 소비에스카야 언덕 바로 밑에 우스리스크 형무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잠깐 잡혀 있다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빼냈다가 뒤에서 그냥 총살하고 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그렇게만 얘기 전해주는데 왜냐면 시체를 인계해 주지도 않았고 죽였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때 최재형 선생님 부인이 1년 동안 검정 뭐라고 그러죠? 저기 상복을 입었는데 1년 동안 모르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 소비에스카야 언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 십자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또 맨날 며칠 갔어요.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 돌아오셨을까? 아마 평토장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묻은 것 같아요. 평토장 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윤몽길 의사죠. 게다가 밑에 암장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거기에 묻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정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스리스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파스크 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영봉도의 외손녀라고 이제 불리는 분 김알라 여사가 살고 있죠. 요분. 근데 이분은 친피가 이제 섞인 분은 아니에요. 홍보부 장군 첫째 부인은 이제 공부받다 죽고 이제 두 아들도 다 뭐 같이 총 맞아 죽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부 장군이 다 은퇴한 다음에 이제 집단 농장 생활을 해요. 192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그때 사람들이 홀로 계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연애주 있을 때 정말 저 이인복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도 독립운동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고 자식은 있지만 같이 한번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인복이라는 여자랑 같이 사귀게 되거든요. 그쪽이에요, 그쪽.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이걸 홍범도 장군이 요 총집 있죠. 요 총집하고 뭐 그런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사용했던 뭐 파우치랑 총집, 네, 저 사진도 주고. 요 총은요, 요 안에 총이 들어가 있고요. 꺼내면 여기다 결착을 해요. 개머리판처럼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레니 이거 다 모스크바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거 레닌이 준 거거든요. 이거 옷하고 왼쪽하고 다 그때 레닌 만나가지고 선물 받으시고 그때 저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저는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학자들은 좀 관점이 다르시더라고요. 검증해봐야지. 어떻게 믿어? 네, 그러는데 어떻게 뭐 저거 거짓말 하실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유식 참여는 넘어갈게요. 김 알렉산드라 얘기 좀 해볼게요. 김 알렉산드라 최초의 여성 볼셰비키입니다. 네. 아니, 여성이 아니야. 그냥 최초의 볼셰비키예요. 김 알렉산드라.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자이기도 했고 한인사회당을 창당하는데 이동현 선생님하고 같이 주역이기도 했고. 근데 김 알렉산드라 얘기하기 전에 요 영상 하나 볼게요. 또 다른 독립 영웅들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왕청현 라자구 지역의 한 마을에 왔는데요. 이 강을 넘어가면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한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찾아가는데 차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지금 트랙터를 한 대 빌려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와, 차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험난한 길. 이 깊은 산 속에 독립군들이 있었다니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저리온다. 저쪽 어디 것 같은데?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이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트랙터를 타고 왔고 여기서부터는 저 피타를 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오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도 건너야 되고 차량은 접근이 안 되고 쉽지 않은 여정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험난함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사진 비탈이 기다리고 있다. 거의 90도에 가깝게 경사진 길을 올라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올라가보니까 동굴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비둘기도 되는 것 같고 뱀도 한 마리 좀 지나가고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굴 같은데 와보니까 바로 왼쪽 편에 가슴 뭉클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바래지 않은 태극기,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 독립이라고 써 있고 4명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다 태극기를 그리고 아마 이름을 써놓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옆에 새겨진 4명의 이름. 백여 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 그다음에 독립무관학교 등이 있었던 곳이라서 아마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비밀스럽게 아마 아지트처럼 사용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첩첩 산중이거든요. 근데 이곳까지 와서 조국 독립의 멸망을 불태웠을 이분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좀 짠하고 뭉클해지네요. 뭉클하시죠? 뭉클하죠. 왕청년이라고요. 봉오동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죠. 한 연길에서 가면 한 3시간? 예, 아니 산길이에요. 길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 저희가 나자구예요. 나자구인데 1914년 15년쯤에 나자구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동희 선생님이 중심이라고 만들죠. 근데 그 나자구 사관학교가 독립무관학교로 불렸던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가 1년 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탄압했고 돈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사 보면 그 뭐죠? 저기 독립휴학 뭐 동맹이라는 말이 있었죠. 학생들이 학교 살리기 동맹을 뒀죠. 30년 정도. 그 돈을 벌어서 학교를 살리잖아요. 야, 우리 학교 이렇게 문 닫을 거야?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왕창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어떤 한인 브로커한테 이 입자를 주선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우랄 벌목장. 예, 그래서 딱 갔어요. 30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브로커한테 당한 거예요. 성금도 못 받았고 일 기간은 1년인 줄 알았더니 2년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듣던 거랑 할당량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랄 벌목장 딱 생각만 해도 막 춥고 막 배고프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개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한 명 죽어요, 학생. 일하다가. 그때 누가 이 학생들 앞에 나타났냐? 김 알렉산드라가 딱 나타났고, 이때 김 알렉산드라가 여기 통합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김 알렉산드라가 나타나서 이 벌목장 주랑 이제 협상해가지고 이 학생들 다 살려내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을. 그리고 못 받은 성분 다 받아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관학생단 사건이에요. 저 같으면 그 진짜 죽을 고비 넘겨갖고 다시 와서 돈을 받았으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하고 좀 이렇게 뭐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저 학생들은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독립자 못해요.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아까 봤던 그 태극기 동물이 나자구에 있어. 나자구 사관학교 인근에.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일 것으로 추정만 돼요. 아직도 사학자들이 4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못 밝혀냈어요. 사료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아지트처럼 썼던 곳으로 추정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동굴은 원래 1950년대 북한 사학자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예, 그런데 뭐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 지들이 언제부터 인공기 썼다고. 예, 그래가지고 구조도로만 전해지다가 우리 사학자들이 2000년도에 다시 발견합니다. 근데 너무 가게가 딱 보셨잖아요. 가게가 험해요 여기가. 그래서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안 나온 거죠. 예. 저 때 촬영 갈 때 저는 이제 항상 촬영 갈 때 밑창이 투투만 이제 등산화 같은 걸 신고 가요 항상. 근데 이제 그 방송 PD는 뭐 운동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저를 보더니 작가님 신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가보시죠. 갔어요.
요거 촬영하고 저 돌길 있죠. 거기 내려와가지고 그 담당 PD 그 신발이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저기. 자, 뭉클하죠. 예. 김 알렉산드라는 그리고 김 알렉산드라가 집무했던 하바르트 건물입니다. 여기 옛날에 동판도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김 알렉산드라 이렇게 집무했다. 근데 김 알렉산드라는 그 시베리아 내전 때 백군한테 잡혀가지고 저기서 총살 당합니다. 네. 33살. 꽃다운 나이. 여기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일컬어진 곳.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한 지역으로만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독립운동사가 그죠? 한 인물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앞에 걸 제가 너무 빨리 뺐어. 그분 때문에 저기서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강제 입까지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3개월 동안 중앙아시아 작업하고 왔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이제 남아있는 흔적들도 기록하고 왔는데요.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37년 9월 9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9월 10일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지금 제가 중앙아시아 책 쓰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9월 10일이 맞는 것 같아요. 9월 10일 날 강제 이주 열차가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라지돌리노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우스비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가운데 라지돌리노예요. 거기서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이 역이에요. 이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들을 실어 나르던 열차에 가운데 판때기를 해갖고 2층으로 만든 거예요. 3가정에서 4가정씩 탔대요. 20명에서 30명씩. 와곤이라고 불리는 그 열차에. 객실이 아니에요. 그냥 화물 칸이에요.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냄새 나는 가축 분뇨 냄새 나는 거기에 탄 거예요. 기차에 화장실 있어요. 물을 줘요. 식량 줘요. 한 달을 가요. 첫 기차 중앙아시아 한 달 가는데 하루에 2번에서 3회에 섰대요. 근데 처음에는 역에 섰대요. 어떤 역에 딱 쓰면 문이 딱 열리면 내 마음대로 문 못 열어요. 문이 딱 열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뭐부터 했을까요? 화장실. 예, 화장실이 급해. 근데 역에 화장실 몇 개나 있겠어요? 1000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일대가 다 똥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구해야 돼. 식량도 구해야 돼. 아니, 물론 식량은 조금씩 갖고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겠죠. 바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역을 정차를 어디다 하냐면 들판에. 들판에서 문을 딱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들판으로 달려가요. 그럼 거기 남자 여자 다 섞여 있고 수치심을 가릴 새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물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배탈, 설사 환자가 많이 생겨요. 미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강제 이주 기간 12월 그때까지 한 600명에서 700명이 죽어요. 가다가만 죽음의 연차예요. 그 연해주 여기 시작된 여기 있다니까요. 라지돌리노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스리스크로 갑니다. 첫 번째 기착지입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시토베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우시토베 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역에서 직선거리로 길로 가면 좀 더 깁니다. 직선거리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슈토베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바슈토베 언덕이 있거든요. 그 밑에 뭘 파요? 톡으로 파요. 왜? 일부는 헛간도 없기도 하고 일부는 뭐 도움을 얻어가고 창고 같은 데 자기도 해요. 근데 사람 워낙 많잖아요. 그거 다 수용이 안 되거든요. 이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톡으로 판 거예요. 톡을 자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곳곳에 있어요. 우슈토가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갈대가 있어요. 항상. 갈대도 지붕이 하나 돼요. 밑에 파가지고. 자,
이게 여기 50도예요. 여기 토굴 자리에 가면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해놨습니다. 이런 이제 추모비 같은 걸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써있죠. 이곳은 원동은 극동 저기 연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동에서 강제 입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굴에서 나와서 이 대평원을 입습니다. 이게 바시톱의 언덕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이거 다 고려인들이 만드는 거죠. 벽실을 가져가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에. 그걸 안 먹고 재미는 없나니까 다음날 이듬해 봄까지. 이게 초창기 토굴 자리예요. 그런데 토굴을 파서 겨울을 나죠. 되게 춥습니다. 영하 30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60도로. 토굴을 놔요. 근데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토굴 안에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뗄감 죽어서 때 그럼 그 안에 공기가 좋아야 된다. 나쁘죠. 기침 환자들이 생기면서 폐렴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홍역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죽어요. 노인과 아이들의 희생이 컸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 무덤이나 그 예전에 이제 고려인들 증언에 따르면 야 그렇게 그 37년도, 38년도 태생을 그 찾아보기가 힘드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싹 죽어가지고 애들. 근데 놀라운 사실. 여기가 바스토입니다. 여기 언덕에 이런 무덤들이 있고, 네, 요건 이제 작년에 같이 찍은 거고요. 놀라운 사실. 고려인들이 봄이 따왔어요. 토굴에서 나왔어요. 야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된다. 학교부터 생각. 이게 50초에 처음 세운 학교예요. 여기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교장 38년도 한국 사람. 아 미쳐졌다. 대단하죠. 이 마을 이름이요 날리보스톡이라고.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원동이에요. 원동. 고향을 마을 이름으로 붙여놨어. 원동 마을. 또는 첫점 마을 이렇게 불렸대요. 이 먹먹한 이 무덤들 보세요. 고려인들 무덤. 근데 저 평원을 읽었어요. 네. 자, 학교에 갔어요. 제가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애들 좀 글씨 좀 찍어도 돼?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또 선생님 모셔다가 통역하고 또 문도 열어주고 찍으라고 그러고 참 좋아요. 네. 여기는 그 날리리보스톡 원동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공동도시입니다. 제가 작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찾고 싶었던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이 이제 강제 입주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지로르다로 가시잖아요. 크지로르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고려극장도 다 강제 입주해서 크지로르다로 가거든요. 고려극장 원래 이제 그 연해주도 활동했었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크지로르다에 고려극장이 있을 때 태장춘이라는 극작가가 있었어요. 고려극장에 태장춘. 태장춘 선생님이 홍범도 장군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장군님 이거 연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인터뷰 요청을 해요. 인터뷰를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 해요. 그래서 홍범도 일지를 하거든요. 태장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범도에 대한 연극을 의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요. 의병들. 그게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홍범도가 되는 거예요. 영국 홍범도가. 똑같은 겁니다. 의병들하고 홍범도가. 그 태장춘 선생님한테 근데 그 연극 만들 때 홍범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대로 저기 과장이나 여기다 뭐 그런 극적 요소를 넣지 마라. 있는 그대로 연극 만들어라. 그리고 나보다 내 동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연극을 만들어달라. 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곡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은 기승전결에 뭐가 하나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가미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홍보부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주변에서. 자기들은 진짜 아니 희곡하는 사람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자기가 감수하고 의병들이랑 연구를 올려서 데이트를 쳐요. 태상춘 선생님 무덤을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 고려극장 가서도 물어보고 이 고려인 연구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태상춘 선생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근데 딱 제가 단서를 잡았어요. 우슈톱에 있다는 거예요. 우슈톱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았잖아요. 돌아가신 64년 만에 이 태상춘 선생님 무덤 찾았어요.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고. 태상춘 선생님이 그 일지 안 썼으면 흥봉도에 대한 그 기억이 더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지금.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료적으로. 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깨져 나간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갖고. 부인이 그 고려극장 인민 배우였던 이암덕이에요. 이암덕.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양자도 이암덕 여사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기일이 6월 16일이에요. 여기다 비석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지금 다 모았고요. 비석도 다 의뢰해놨어요 지금. 현지에다가. 그래서 이 앞에 영정사진 들어간 거, 그다음에 뒤에 이력서 있는 그 태장춘 선생님 비석 하나 세워서 이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앞에다 시멘트로 단을 세워서 여기다 비석 하나 세워주려고 올해 세워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은 또 먹는 거 보면은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이게 모습은 변하고 언어도 잊어먹고 기억도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저 맛은 언어보다 더 즐기고 기억보다 더 또렷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가요. 근데 이 고려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멕시코 작업이나 쿠바 작업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한인 후손들이 아직도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 지짐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고. 이게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입맛이 진짜 끈질겨. 이거는 안 바뀌어. 네. 그리고 되게 극렬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딱 한번 먹어보면. 네. 자, 그래서 뭐 홍보도 한번 여기가 이제 크지로부터 홍보장 지역인데 지금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거 국가본부에서 손을 대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가 누구 무덤이냐면 15만 원 탈취 사건 때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했던 최봉설. 네. 그 블라디보스톡 신화촌에 4명이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민섭의 묘로 이제 일본 이제 헌병대들이 그 집을 딱 둘러싼 거예요. 새벽에 급습하거든요. 그때 4명 중에 1명이 딱 탈출에 성공해요. 최봉설. 나중에 강제입장에서 여기 신켄트, 카자흐스탄 신켄트에서 들어가십니다. 여기 최봉설. 최봉설인데 최봉설로 잘못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2018년에 가서 찍은 거고요. 지금은 바꿨어요. 저걸 제대로 다른 비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최봉설로 바로 잡았죠. 이거 작년에 가서 찍은 최봉설로.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했던 최봉설. 네. 그리고 그 4명 중에 3명은 그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이듬해 서대문현 부서에서 다 사형당합니다. 김병화 박물관에 타슈켄트가 있습니다. 이분도 연예인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강제입장에서 노동 영웅으로 아주 칭송받죠. 네. 그리고 이건 작년 타슈켄트에서 있었던 그 추석 행사예요. 한인들, 고려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한복 입고 추석 행사하는데 작년에 찍은 사진 중에 베스트 5에 들어간 사진이에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사진에 답이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거든요. 디아스포라의 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제가 찍은 작년에 찍은 것 중에 베스트 5였어요? 네? 한복은 다 입고 있죠.
이거는요. 일본 배경이에요. 네. 일본 가옥 배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뭔지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일본인지 한옥인지 일본식 가옥인지 알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옅어지고 핑크해지고. 지하수가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어디에? 타슈켄트. 아니 타슈켄트구나. 금박사 같은 금박사. 이거요? 아니 그 지금 사진 찍는 거. 고려인 문화센터. 도메인 네. 저분들은 저런 저 집을 한옥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몰라요, 제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왜냐면 저분들이 이제 2세, 3세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이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모습, 장면. 아직도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있어요. 네. 차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르죠? 그죠? 물밥을 꼭 해요, 여기서는 물밥을 저렇게. 네. 네. 저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저걸 또 먹어요. 주식으로. 물에 많이 말아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 했다가 옛날에 농사님 바쁘잖아요. 푸룩푸룩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화가 돼서. 아니 그 저 경상도에서 저렇게 제사를 지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분들은 3세, 4세거든요. 푸룩푸룩 지금도 저렇게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배 씌는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양호하네. 저 사람인가 보면 초콜릿이 갖고 왔다 갔다. 아 여기 초콜릿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 네. 왼쪽에. 요 고려인들의 이런 그러니까 식문화만 가지고 이제 연구하신 논문이 있어요. 네. 어떻게 결천돼갖고 막 이런 거. 네. 뭐가 살아남았고, 네. 뭐가 똑같고 뭐가 달라졌다고 이런 거. 재밌죠? 네. 자, 그다음에 뭐 아까 이인석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났다는 그 후손분. 그분 무덤은 여기 있습니다. 안디잔, 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 있습니다. 거기 내가 찾아갔었어요. 여기는 최홀이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시간 엄청 많잖네.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튼 저 중아시아까지 오늘 샥 가버렸네. 근데 중아시아 간 거를 또 연애도 가신다니까 거기 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 인지 안 쓰고 뭐 쓰세요? 하셀블라드 스웨덴 버스 그 전에 라이카 썼고 그 렌즈도 인지는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셀블라드 바디를 쓰면 렌즈를 딴 걸 쓸 수가 없죠. 거기 거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일제 카메라를 안 쓰기 시작하면요 다 뭐 샤넬, 루이비통밖에 안 나와요. 백으로 따지면 다 비싸요. 이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일제를 안 쓰면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어떻게 저걸 찍는데 일제 카메라 갖고 찍겠어요 제가. 태납촌 선생님 막 일제 카메라 좀 갖고 가서 찍어갖고 저 이게 옛날부터 안 쓴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하면서. 네. 이 작업하면서 못 쓰는 거예요. 작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그 이렇게 그 러시아권에 있는 한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어렵게 직업에서도 3급의 뭐 이렇게 인건비를 받는 거 보고 분개하시면서 카자흐스탄 이쪽이 지금 다시 경제가 발전하니까 다시 거기를 데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를 가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그런 데서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